으야, 으야. 교재 다 받으셨죠? 자, 이거 지금 오늘 처음 받으신 분께는 조금 안내드릴 말이 뭐냐면요. 처음 받았잖아. 이게 사실 여름방학 때 하고 있었던 거였어. 우리 아름구반이. 왜냐면 2학기 내신은 지금 봐서 알겠지만 화작이었고요. 여러분들 기말 12월 초에 본다고 하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1월에 또 내신 기간 들어가. 근데 다행히 우리가 좀 빨리 봐갖고 그래도 2, 3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률 지문에 대한 이해를 나갈 건데, 자, 이게 뭐 하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상기시켜 드릴게요. 여름방학 때 뭐 했냐면, 저는 2학년은 여러분들만 독특하게, 여러분들 학교만 독특하게 화법작문을 하는데, 대부분 다른 학교는 뭔지 알고 계시죠?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른 학교 생각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저도 2학년 때 완성해야 되는 거는 문학과 독서예요. 왜냐면 3학년 때 시작하면 너무 늦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아름구는 2학기 때 화작을 해갖고 내신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독서를 소홀히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독서 하긴 해요. 3학년 2학기 때 해요. 1학기 하고. 아니에요. 1학기 때는 선택을 해요. 그래요? 이번 3학년 2학기가 1학기도 하고 2학기도 한다. 참. 3학년 1학기 때는 선택에 따라서 독서만 하든가 아니면 독서, 심화국어 2개. 심화국어 아마 거의 다 할 거예요, 심화국어. 근데 심화국어 그거 진로 과목이랑 선택 과목.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준비하지 않는데 다만 시험 내용 자체는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들로 구성해 주더라고요. 계속 그랬었어요. 그리고 2학기 때도 독서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선배들도 시험 보게 했는데 다들 대충 받겠지. 3학년들은 이제 내 수시 안 들어가니까 재수하면 들어가지만 재수 안 한다고 다들 믿고 있기 때문에 대충 봤는데 뭐 봤냐고 물어보니까 독서 봤대요. 그래서 뭐 나왔니? 하니까 뭐 딱히 준비는 안 했는데 그냥 기출 나온 것 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2학기 때 독서를 해놔야 돼요, 확실히. 이거는 변함없어요. 12월 초에 기말 끝나면 정말로 이제 내신 한 학기 남고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5학기 내신 중에 4학기가 끝나게 돼요. 우리 그 4번째 학기 지금 첫 번째 본거예요. 시간 금방 가죠. 1학년 된 거 분명히 엊그제 같은데 좀 이따가 이제 고3 된대요. 세상에. 저는 그 기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도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뭐라고 벌써 내가 고3이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돌아와서 독서. 저는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기말 끝나고 나서도 계속 수능 독서를 완성을 시켜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 3학년 때 저랑 같이 1년 내내 또 열심히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3학년 되면 각자 수능 계획 때문에 저랑 계속 공부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래도 저한테 국어를 배운 제자분들이라면 수능에서 독서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원리는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 조급해요.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2학년이. 이 2학년 남은 기간 동안 독서 지문을 끝낼 건데 중간에 오신 분한테는 좀 죄송해요. 사실 우리가 뭐 했냐면 처음에 인문 예술 지문은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경제법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받아가신 분 보면 알겠지만 표지에 경제의 취소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법만 따로 떼와서 지금 갖고 왔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했거든. 가장 이제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알아두면 빨리 할 수 좋은 것들이라서 먼저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법, 과학, 기술 이거 3개 나왔어요. 우리한테. 이 3개를 이제 공부할 건데 언제까지? 12월까지. 근데 그 사이에 내신 기간이 또 떡하니 있어요. 내신 기간 당연 똑같이 열심히 할 거야. 자,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 기말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한 2, 3주 되는 이 10월 말 요쯤 11월 초 살짝까지 그래서 요거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12월에 여러분들 내신 끝나고 12월 남은 2, 3주 그 사이에 이걸 마무리해야 돼요. 이미 교재나 시스템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기출훈련이었던 거 기억나? 이거 다 고3 기출만 갖고 왔어요. 교육청 3월 그런 것도 없어요. 고3 수능 평가원에서 나왔던 것만 넣어놨고요. 린트도 살짝 섞어놨어요. 다 평가원, 수능 내는 아저씨들이 냈던 문제들이고 이 문제들 하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1, 2학년 때 교육청 모의고사 뭐 1학년 기출, 2학년 기출하고 아예 다릅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내는 거라서 수능 출제하는 아저씨들이 아니에요. 약간 철저하게 수능을 풀 수 있는 걸로 구성한 지문들이니까 잘 익혀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로 했던 건 또 뭐냐면 아니 저는 이번부터 수강해서 이것만 들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3학년 때 다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 커리큘럼 소개 안 하는 거 알지 원래. 왜냐면 너무 장사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장사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커리큘럼. 고3 커리큘럼 말하는 거예요. 장사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 다음은 없죠. 11월에 수능 보러 가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12월 기말 끝나고 저랑 같이 요거까지 완료한 다음에 남은 공부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마다 해야 되는 수능 공부가 정해져 있어요. 철저하게. 놓치면 안 돼요, 시기를. 아니, 이때부터 다 하면 되지 않나요? 이때부터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고3이라면 수능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책이 있는데 바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에요. 네, 수능 특강 이때 나오고요. 수능 완성 이때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럼 뭐예요? 이때는 여러분들 지금 초심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독서 초심 시리즈예요. 근데 이때 수능 초심이라고 해서 독서, 문학, 선택 영역은 특강으로 하지 수업 시간에 안 다뤄. 왜냐면 여러분들 화작하는 사람도 있고 문법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 엄매한 사람은. 그래서 수능 초심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했던 개괄적인 내용들 가장 핵심들 추려서 문학도 같이 해야 돼요. 문학도 출제 유형 7가지 종합해서 수능이 이렇게 구성되고 내가 수능을 읽을 때, 풀 때는 이런 마음으로 풀어야 되구나, 이런 태도로 풀어야 되구나, 그걸 여기서 익혀볼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고1, 2 과정에서 놓쳤을 만한 용어들, 핵심 개념들도 이때 다 챙겨야 됩니다. 이때 챙기는 건 말이 안 돼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재료를 이때 다 혹시 빠진 거 있나 다 쭉쭉쭉 하고 가야 돼요. 3, 4월에는 뭐 하겠어요? 자, 이때는 이제 중심 시리즈가 들어가거든요. 문학 중심은 뭐 하겠어요? 말로 할게 그냥. 문학 중심,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능 특강 들어가야 돼요. 수능 특강. 수능 특강은 바로 수능 중심 시리즈예요. 수능 특강 문학 작품 정리해놔야 돼요. 거기서 많으면 3개. 평균적으로 2개의 작품이 그냥 수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수능 준비한 사람이 너무나 매력적인 얘기야. 내가 준비한 문학 작품이 수능에 나온대. 미쳤지. 이거 내신도 아니고. 근데 정말 내신이에요. 그거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작품 개수가 시만 따지면요. 수능 특강이 72편 정도가 실려 있었어요. 올해. 작년에는 74편. 네. 소설, 산문, 수필 다 뺀 겁니다. 시만 그렇게 실려 있어요. 양이 좀 많아요. 그럼 그거를 내신까지 다 외우셔야 되나요? 그런 학생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 국어만 급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수능 문제도 훈련하면서 같이 연계도 같이 익히게끔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좀 독특한 스킬이 들어가야 돼. 잘 보내야 돼 이때를. 수능 특강 공부할 거고요. 먼저 눈치챘죠? 이때는 수능 완성을 들어갈 거예요. 지금 문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서는 뭐랄까요? 수능 특강 독서해야죠. 아니에요. 수능 특강 독서는 이때 해야 됩니다. 이때 독서를 해야 돼요. 무슨 독서? 수특, 수완, EBS. 아니 왜요? 이때가 좋지 않나요? 독서 지문의 연계는 무슨 말일까? 이 독서 지문 안에 있는 그 내용, 지식적인 내용이 연결돼서 11월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많이 하거든. 학교에서도 시켜주실 거야. 근데 이때 익힌 독서 지문을 여러분들이 처음 본다 가정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넣어야 되겠대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글은 솔직히 말하면 쓰레기입니다. 굉장히 글이 좋지가 않아요. 평가원이랑 비교가 안 돼. 근데 어쩔 수 없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이 막 수십 편 실려있는데 거기다 다 좋은 비싼 글로 넣는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여 아니면 다른 논문을 좀 편집해서 넣는 거라서 조금 글이 난잡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수능 구조 훈련 불가능해. 그러면 그거 왜 해요? 하면 방금 말씀드렸죠. 거기 있는 지식이 그대로 연결돼서 수능 지문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되는 지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독서는 교양 수업이 돼요. 교양 수업. 여러분들 지식을 올리는 수업이 결국에 돼야 됩니다. 잘 염두해 주세요. 내년에 공부하실 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수능 지문 구조 연습하는 용이 아니라 거기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때 하게 되는지를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까먹어요. 8개월 뒤에 그 지식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독서는 이때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럼 이때는 독서 뭐 할 거예요? 문학은 뭐 아까 수특수하고 한다는데 그건 미리 정리해 놓으면 괜찮아요. 왜냐면 그거 하고 또 하면 되거든요. 그거 기출문제도 풀 거거든.
저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해 실력의 문제는 여태까지 그게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수능 교육청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 나왔던 거 모아서 실제 풀어보겠군 연습 이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독서는 문학은 수능 특강 한다고 하고 독서는 그때 네 이거 다시 합니다. 영역별 대표 기출을 풀 거예요. 여태까지 수능에 나왔던 저 영역별 대표 기출을 또 풀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요. 지금도 대표 기출이에요. 아니 그러면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기출은 무한하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기출 연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초심 때 하는 지금 이 전에 하는 독서 2학년 때 하는 독서 초심은 연도가 좀 옛날 걸로 해놨습니다. 11년, 2011년, 2014년, 15년 이때 기출로 해놨어요. 잘 생각해봐요. 거의 다 그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때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최근 3년치, 5년치를 할 거예요. 최근 기출들을 이때 분석을 할 거예요. 작년 수능도 할 거고. 작년 수능, 여러분들 3학년 때니까 작년 수능이 아니라 올해 수능이겠네. 이따가 다음 달에 보게 될 그 수능도 분석 이때 할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수적 수완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커리큘럼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지금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네. 예전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마음껏 편하게 공부해도 괜찮은 지문이란 뜻이야. 하지만 최근 5년 기출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옛날 기출은 이렇게 좀 가볍게 봐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앞에까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들어있어요. 또 할 수 있는 때가 와요. 또 겹치는 지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제까지 했었고요. 이거 말로 한번 점검해봐야 될까? 공부한 사람들 기억나시겠죠? 우리 인문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인문 지문. 구체추상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좀 지긋지긋하죠? 환정? 그렇지. 입장 확인. 이해하려면 안 돼요. 인문 지문은 철학 지문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빨리 풀 수 있는 이유는 이해할 필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 지문은 뭐 헤겔이 나오든가 뭐 칸트가 나오든가 어떤 입장을 가진 학자가 등장해요. 이 학자의 입장이 뭔지 캐치하시고 다른 학자랑 차이점을 구분 기준에 따라 비교하시면 끝나게 됩니다. 이 스킬을 익히고 있으면 인문 지문은 절대 틀리지 않고요. 몇 분이 걸리냐가 차이가 있지 정답률은 모두 다 100%에 가까워집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그래서 이걸 제일 쉬워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직 어렵다면 이게 안 되는 거. 예술 지문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형식과 내용을 구분해서 읽는 훈련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올해도 똑같아요. 올해 고3들이 지금 하고 있는 6월, 9월 모의고사도 아동응용 미학 나왔거든요. 와, 형식 내용만 구분해서 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룰은 역시 적용되기 때문에 다 풀이 스케줄이 있다. 옛날 기출부터 똑같다. 자, 경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인과관계. 인과는 다 중요한데 경제에서 제가 결국에 뭔 수업을 하고 있었어? 경제 지금 갈 때. 경제학 수업하고 있었어요, 우리. 수요 공급이 뭔지, 환율이 뭔지 엄청 많이 했거든, 우리. 탄력성도 공부했고, 막 채권도 했고, 와, 많이 했어요. 통화 정책도 기억나세요? 금리에 따른 물가 상승 변동. 우리 이걸 공부했는데, 자, 경제는요, 그 자리에서, 모르는 개념을 그 자리에서 익히고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에 가깝게 됐어요. 작년도 경제 나왔는데, 환율 나왔거든요. 예,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수능 지문, 경제 지문이 작년 수능에 나왔었는데, 예, 오답률 2, 3위가 거기였어요. 환율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도저히 푼다고 말 못하는 그런 거였고, 거기에도 있었어요. 작년에 넣었었어요. 브레턴 체제 우즈 지문 기억나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게 작년 수능이요. 그때 한번 가볍게 풀어봤었습니다. 옛날에 공부하십니다. 그냥 경제 맨 마지막 지문일 거예요. BIS. BIS는 제재작년 기출이었고. 자, 돌아와서 각각 풀 수 있는 풀이 방법 꼭 익혀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언제 본지 대충 느낌 오시죠? 만약 저랑 공부하신다면 이때 보게 됩니다. 다시.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 뭐 하냐? 법 지문부터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12월까지 과학기술까지 할 거예요. 방학 때 원맨 특강 하실 거예요? 네, 아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딴 선생님 시키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야, 엄매 특강은. 엄매 특강? 1학년 때 했던 그거 또 해야 돼. 다만 옛날에는 1학년 때 공부 저랑 하신 분은 내신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수능을 맞추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 빠져요. 웬만한 거. 지역적인 거 다 빠져요.
뭐 리을, 기읍, 발음 이딴 거 필요 없어요. 한글 맞춤법, 소리대로 표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심지어 음음 변동도요 발음이 오픈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발음이 뭐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발음을 알려주고 음음 변동 뭐 일어났게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달라요 조금 내신 문법하고. 그래서 저는 문법 같은 경우는 짧게 끝내서 다 맞게 하는 거 역시 그게 목표고 돌아와서 법지문 훈련할 때 보도록 할게요. 교재 한번 봐도 될까요? 자, 프린트로 받으신 분은 페이지가 124페이지부터 있을 텐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거 설명한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마. 앞에 경제 있었는데 떼서 줬어요. 그거는 나중에 보면 돼요. 괜찮아요. 또 보면 돼. 자, 근데 여기 첫 페이지 보시면 124쪽 보시면 법용어 정리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건 나같이 그냥 대학에서 조금 깔짝거려 보는 사이는 알아듣지 지금 이걸 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뒤에 문제를 풀면서 혹시 아니 지문에서 설명을 안 해줬는데 그냥 설명해고 그냥 말을 해버리네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용도로 제가 실어놓은 겁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런 것들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요. 미쳤어요, 그죠? 슥 넘어가시고요. 슥 넘어가시고 130쪽 보세요. 필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모칸 떡하니 있죠? 우리 법지문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자, 방금 건너온 게 뭐였어요? 법률 용어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법지문 읽을 때 바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용어입니다. 용어를 먼저 캐치해 주셔야 돼요. 용어의 향연이에요. 엄청 많아요. 내가 대충 몇 개, 여기 오른쪽 지문에 있는 말만 몇 개 해볼까요? 아니 여러분들 안 봐도 돼요. 그냥 내 말로 이렇게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실체법, 절차법, 채무자 의사 구애받지 않음, 의사표시 작용, 법률효과 발생, 단독행위, 해제권, 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 그냥 옆에 있는 거만 읽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더해 사실 읽으면. 자, 다만 이 용어들이 향연하는데 우리가 용어를 이게 뭐야 하고 읽으면 안 되고요. 이 용어는 항상 용어는 다행히 정의는 줘요. 대부분. 웬만하면 정의는 줘요. 기본적인 용어는 안 줘. 근데 중등사회 용어는 용어 설명 안 해줘. 계약권이니 상호자 이런 건 설명 안 해. 다만 용어들이 나오면 무조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법에서 용어 나왔을 때 목표를 먼저 설정하라. 목표. 목표요? 이 법의 목표. 이 법을 시행하는 목표. 그거를 뭐지 하면서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되게 재미가 없고 안 들어요. 원상회복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채권자가 받지 못한 변제의 과정을 수행 원상태로 수행하게끔 요청하는 권리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보여요. 이렇게 써져 있거든. 정의가 항상. 그래서 이 법을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정확히 말할까요? 누구를 위해서라고 봐도 좋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용어가 존재하는 걸까? 이 법의 용어가 존재하는 걸까? 그걸 인식하시면 되고요. 더 지옥 같은 게 이 용어는 항상 부수 개념이 따라옵니다. 부수 개념이 항상 딸려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요. 법률 행위를 설명하는데요. 법률 행위는 이행 의무,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때 권리는 채권이라고 하고 그때 이행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채권과 채무는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법률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만으로 설명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법률 용어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딸려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더 직접적인 용어를 쓸게요. 그냥 챙기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생각하지 마시고 딸려있는 부수 개념은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챙겨놓고 체크만 더 넘어가시고 여기까지 이해하려면 시간이 무진장 길어지고 법지문은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되는 지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사실 과학기술 경제예요. 여기 세 개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지문입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법률 지문은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의 향연인데 용어를 읽을 때마다 이거 왜 하는 거지? 무슨 목표인 거지? 법의 목표는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더 잘 보여요. 누구를 위해서도 좋아요. 이때 나온 부수 개념 챙겨주시고 두 번째, 법률 지문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나 그냥 법률 용어 편안하게 쓸게.
조건부 효력입니다. 이게 법률지문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거고 법지문이면 반드시 있는 거고 반드시 3점짜리인 게 바로 이 조건부 효력이에요. 조건부라는 말은 야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지 이 정도는 조건에 따라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냐 아니냐 어떤 조건에 따라 무슨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걸 연결하는 게 바로 3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겁니다.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물건을 훔치면 징역부터 안 하는데 물건을 훔치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면 벌금 경범죄법에 따라 벌금 6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물건을 훔친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다가 조건이고 효력 벌금 60만 원의 효력이 됩니다. 근데 이 조건에는 여기가 당연히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외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편의점에서 돈을 훔쳤어. 벌금 60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본인의 기본권 박탈에 따른 생계 위협에 의해 한다면 피해자의 용의에 따라 합의 여부에 따라 무죄로 판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건 예외를 달아주는 거야. 이게 바로 3점짜리 연예계다.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면서 어디가 다 본 듯한 말들이에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하나만 더 쓸게요. 나 이거 적어도 되지? 철우이가 과연 이걸 보고 와서 다음에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다. 철우한테 이거 조건부 괜찮아 했는데 조건부요 이러면 모르겠지. 세 번째, 자 이거는 모든 지문에서 중요한 관계인데요. 법률 지문에서 관계가 또 어떻게 독특하게 나타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인물입니다. 인물. 아까 인문 지문할 때 그 철학 지문할 때 그 학자들이요. 아니 당사자라는 용어. 당사자, 법률 행위에 놓여진, 법률 상황에 놓여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예외 조항과 관계의 이 두 가지가 연결해서 보기에 적용해야 보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야 되거든. 자, 세 개만 알아야 돼요. 세 개만. 사실 이거 말고 더 알아야 되는 관계 용어가 많은데 이 세 개는 90% 풀려요. 첫 번째, 도와수입니다. 도와수. 예, 도와수요. 들으신 게 맞아요. 뭐게? 눈치 빠른 사람이라고 매수. 맞아요. 이 도는 넘기다. 이 수는 받다라는 뜻입니다. 자, 매도 매수. 매는 거래한 물건을 거래한다는 뜻이잖아. 거래할 때 넘겨야 되는 게 매도. 거래할 때 받아야 되는 게 매수. 있는 부축과 인도 넘겨주는 거죠. 끌어서 넘겨주는 거. 인수 끌어서 받아야 되는 거. 도와수가 아주 관계를 설명할 때 아주 절묘하게 나와 있는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앞에 별게 다 붙어 있어요. 매도, 매수, 인수, 인도 막 엄청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권과 무입니다. 빈도는 도수보다 이 권무가 더 많이 나와요. 뭐겠어? 첫 번째. 예? 권은 권리, 무는 의무. 아니 권리 의무를 누가 권무라고 해요? 아니 권무라고 해요. 채는 빚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빚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채이라고 하나요? 채권이라고 하나요? 채리라고 하면 너무 귀엽지. 채권이라고 하지. 빚에 대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이것도 앞글자 따서 채의라고 하나요? 채무자라고 하죠. 권과 무를 사용해. 글자 위치는 좀 달라요. 의무는 뒤에 있고 권리는 앞에 있지만 각각 권과 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권은 권리예요. 권리. 누릴 수 있는 거. 의무는 뭐야? 해야 하는 거. 차이점 아시죠? 재훈아, 너 군대 가야 되는 거 권리야 의무야? 의무예요. 의무야. 누가 봐도. 자네가 군대를 아직 멀었어. 자네가 군대를 가서 내가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거는 권리야 의무야? 권리. 이건 권리예요.
나는 국방세를 냈거든. 세금 냈거든. 네 오다가 밥 내가 줄 거거든. 군대 갔을 때. 내가 내줄게. 세금으로. 야 이게 1학년 때 했던 1학년 때 이런 얘기했을 때 다 농담 같잖아. 3학년 때 얘기하잖아. 특히 지금 고3 애들한테 얘기하잖아. 느낌이 달라.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오늘도 슬슬 오고 있잖아요. 세 번째 얘기하지 말고 세 번째 P입니다. P 당함. 당함이라고 하면 좀 안 된다, 잘 안 된대요. 반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수여자. 그럼 수여를 받는 사람, 피수여자. 상속인. 자, 이게 장명기 주입니다. 상속인의 올해 구평. 저번 달에 올해 고3들이 봤던 구평이 유류분 제도라고 상속인과 피상속인 관계 조건부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게 오답도 얘기였어요. 멍청지. 그걸 뭐 얼마나 답답했는지. 반대. 상속인의 반대. 상속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속 받는 사람. 당함. 상속을 당한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P라는 의미는 기준의 의미의 반대 방향, 즉 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는 거면 받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중에서 제가 요것만 할게요. 더 많이 쓸 것도 없어요. 세 개만 기억합시다. 용어 나올 때 이거 뭐 때문에 있는 법인데 요거 체크하시고 부수 개념은 그냥 챙기기. 두 번째 조건부. 조건에 따라 뭐가 일어난다. 조건에 따라 무슨 효력이 일어난다. 근데 이 조건이 어떤 예외에서는 다른 효력을 발휘한다. 그 부분 체크, 무조건 체크야. 무조건 체크. 아마 인식하고 보면 너무 티나게 보여. 이때 예외를 설명할 때 뭐 말하는지 아세요? 조건 말할 때, 특히 예외 말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뭐면, 뭐하면. 그래서 법률 중에서 면은 치트키예요. 제가 인문지문에서 뭐가 치트키라고 했어요? 뭐뭐를 통해 이 말이 치트키라고 했죠. 뭐뭐 함으로써 인과를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치트키라고 했어요. 법률 지문에서는 뭐뭐 하면 조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치트키예요. 혹은 요즘에는 이렇게 잘 안 하고 이렇게도 말하더라고. 이때 이런 것들이 바로 조건을 찾는 치트키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말은 이 종결음이 뭐뭐면 혹은 이때라는 말이 나오면 믿고 그냥 여기가 3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적어도 선지 하나 깔려있어요.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관계의 기본 용어들이에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읽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모르는 말이 있으면 틈틈이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법률 용어가 짜증나는 거 말씀드릴까요? 자, 경제 아는 사람들은 미안. 채권 기억나요? 채권 뭐였지? 채권 그거 종이 쪼가리인 거 괜찮아요? 빚을 돈을 꾼 사람이 갖고 있는 건지도 기억나? 돈을 빌려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갖고 있는 증명서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나온 제가 말한 이 종이 쪼가리 채권은 경제에서 채권 배웠었거든요. 법에서 채권도 있습니다. 법에서 채권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심지어. 법률에서 채권은요 무슨 행위에 대한 효력에 대한 그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채권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있는 존재. 어떤 법률 행위에서의 권리를 가진 권리라는 포메이션에 취해져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해요. 그 종이 쪼가리 채권이랑 한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서 봐야 됩니다. 용어 정리는 모든 지문의 핵심이고요. 특히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면 알 텐데 요즘에는 그 문제가 없어졌어. 본문 내용,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요건 나오거든? 근데 선지에 본문에 있는 단어가 단 한 개도 없어요. 다 다른 말로 나와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서 A는 B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답이래. 그래서 선지에 저게 답이라는데 저 A는 B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르게 써요. A는 이거다. 비슷한 말로 다른 유의어로 바꿔서 나와요. 그래서 요즘 메타가 대부분 독서 잘하는 사람들은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이 옳은 답을 고르게끔 사실일치 문제 맞게끔 바뀌었어요. 사실상 이제 어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사실일치 문제가. 이제 5년이 아니라 7, 8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이 3점짜리를 틀려도 돼요. 연도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대신
틀린 그림 찾기에서 그건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했었거든. 이제 이것도 안 돼. 정확히 글을 이해하지 않는 이상 못 맞춰요.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목표는 3지문. 근데 목표는 항상 거창했지. 최소 2지문은 하고 가야 돼요. 난 이걸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새 책 드릴 거야. 새 책은 양식을 좀 더 개선했으니까 이거 좀 난잡하지만 풀어보자고. 자, 131쪽 볼게요. 첫 지문이니까 그냥 해볼래? 야, 두 번째 지문은 나랑 같이 할 거거든? 그러면 오늘 첫 지문만 지금 이걸 염두에 보면서 그냥 한번 해봐. 그냥 생으로. 자, 미리 경고는 할게. 왜냐면 여기 풀면 무조건 틀리거든? 말도 안 되게 많이 틀렸으니까 갖고 온 거야. 일단 여러분들 틀릴 걸 미리 예상해 드릴게요. 1번 문제 여러분들 절대 못 맞춰요. 제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찍어서 맞춘 사람 빼고 맞출 사람 없고요. 4번 문제를 그 다음에 많이 드릴 거예요. 자, 4번 문제, 1번 문제 중에 뭐가 오답률 높아질게? 1번 문제가 오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 트라이 해보세요. 시간은 제가 요거만 풀게 해드릴게. 시간 4문제니까 8분? 우리가 시간이 아직 훈련이 안 했으니까 오늘 10분 줄게요. 10분. 다음 시간부터 타이머 갖고 와.